스페인의 콜럼버스와 명나라의 정화. 1492년 항해에 나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양극단의 평가를 받은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천재라는 칭송과 함께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자이자 실패한 경영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성경 말씀과 하느님의 섭리를 의심 없이 믿는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원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예로 부려먹은 침략자라는 평가도 받은 인물입니다. 그를 좋아하건 아니면 싫어하건 그가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그는 단순히 일확천금에 사로잡힌 호황된 몽상가가 아니라 비록 가문도 학력도 보잘것없는 존재였으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문학과 라틴어뿐만 아니라 문법, 철학, 신학을 독학한 다음 자신의 가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자들과 고대 그리스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당대의 국왕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가 독서한 2000여 권이 넘는 지리서, 역사서, 연대기, 철학서 등은 현재 세비야 대성당이 콜롬비아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콜럼버스를 아메리카의 발견자로 평가한 최초의 기록은 1526년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의 인디아스 자연사 개요입니다. 이 평가 이후 모든 역사가들은 그를 신대륙을 발견한 위인임을 정설로 여겨왔습니다. 20세기까지 역사가는 물론 많은 작가들은 그의 비범한 능력과 용기를 찬양하는 우상화 작업을 하여 왔습니다. 미국 작가인 워싱턴 어빙은 콜럼버스의 삶과 항해에서 그를 고결하고 고상한 사고의 소유자이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으로 신비화하였고, 프랑스 작가인 폴 클로델은 콜럼버스 일지에서 콜럼버스를 프랑스 영웅 잔다르크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인물로 묘사하였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를 세계 창조 여행에 비유하면서 그 덕분에 유럽인들은 무의 대륙 아메리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미국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400주년이 되는 1892년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신대륙 발견일을 일회성의 국가기념일로 기념하였으나 그 이후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꾸준한 로비로 항구적인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1971년에는 연방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자 반전이 일어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작가를 중심으로 콜럼버스를 뒤덮은 이미지를 벗기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콜럼버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71년 최초의 연방공휴일로 지정된 콜럼버스의 날에 아메리카 원주민 30여 명이 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로 부를 것이라며 시위를 벌인 이후 500주년인 1992년을 앞두고 미국의 원주민과 진보 진영은 콜럼버스의 날을 원주민의 날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를 최초로 원주민의 날로 기리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미국에서 최소 40여 개의 콜럼버스 관련 기념물이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130여 개가 남아있으며 미국 전역에 콜럼버스 관련 지명과 도로명은 6,000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는 1446년 또는 1451년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 양모를 짜는 장인의 아들로 출생했다고 합니다. 3명의 남동생과 1명의 여동생이 있었으며 1473년까지 아버지 밑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 그 이후 행적이 묘연해지는데 이 시절 해적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1476년 그가 타고 있던 배가 난파하여 포르투갈 해변에 도착하였고 당시 번영하던 도시인 리스본에 정착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그곳에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서양을 통하여 인도에 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과거 바이킹이 대서양을 건넜다는 이야기와 다른 한편으로 중국인들이 대서양에서 아일랜드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토스카넬리의 지구 구용서를 확신한 콜럼버스는
1479년 귀족 가문이 펠리파와 결혼한 다음 고유 관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왕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1482년 포르투갈의 국왕 조앙 2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고했으나 국왕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시기에 부인이 아들 디에고를 남기고 사망하자 빛에 쫓긴 콜럼버스는 도망치듯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프란치스코회 소속 라비다 수도원에 맡기고 가까운 성직자들에게 로비하여 드디어 1486년 5월 스페인 국왕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벨 여왕은 그의 제안을 위원회의 심의에 붙여 처음에는 거부되었으나 1492년 4월 17일 드디어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왕실과 콜럼버스 사이에 맺어진 산타페 협약은 파격적인 조건을 담았습니다. 콜럼버스는 세습 귀족 자격, 해군 제독의 계급, 그리고 발견하는 모든 땅의 총독 겸 최고 행정관의 직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새로운 땅에서 얻은 수입의 10분의 1과 무역거래의 8분의 1의 권리와 이 모든 자격과 권리가 후손들에게 세습되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1492년 8월 3일 제독으로 임명된 콜럼버스는 산타마리아, 핀타, 니냐 등 세 척의 배를 이끌고 팔로스 항구를 출발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대서양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지팡고 사이의 거리를 대략 3,000마일일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1,700마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492년 10월 12일 새벽 2시에 마침내 육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섬은 오늘날 바하마 군도의 사마나카이라는 이름의 섬이었고 콜럼버스는 제독의 복장을 입고 해안에 상륙하여 그곳이 스페인 왕실의 영토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호기심에 가득 찬 알몸의 원주민들은 해변으로 나왔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했으며 자신들의 귀한 물건들을 선물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들이 인도나 일본에 도착했다고 믿고 인근의 섬을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관심거리인 황금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주력선인 산타마리아호의 침몰로 1493년 1월 4일 현지 정착촌에 39명의 대원을 남겨두고 귀환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1차 항해 결과에 고무된 스페인 왕실의 본격적인 지원을 받아 2차 항해에 나섰습니다. 1493년 9월 17척의 배와 1200명의 선원으로 대선단을 구성하였습니다. 1차 항해의 목적이 새로운 항로의 개척이었다면 2차 항해의 목적은 황금을 찾고 원주민을 개종시키는 식민지 사업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착촌에 도착해 보니 39명의 대원은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대원들이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여자들을 겁탈하는 만행을 부리다 모두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대병력을 이끌고 온 콜럼버스는 원주민들을 약탈하고 노예처럼 착취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은 저항했으나 대포와 기병으로 무장한 스페인군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다시 정착촌을 건설하고 오늘날의 아이티와 자메이카, 쿠바 등 카리브해를 누비며 황금을 찾았습니다. 그는 원주민 학살을 지시하였고 이를 신의 이름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동생인 바르톨로메를 책임 통치자로 남겨두고 1496년 3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콜럼버스는 1498년 6척의 배를 거느리고 3차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현재의 남미를 탐험하였으나 신대륙이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대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새로운 이주자들은 탐욕에 사로잡혔고 새로운 인물을 지도자로 세운 다음 콜럼버스에 저항하였습니다. 스페인은 콜럼버스가 식민지 총독으로의 리더십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를 해임하고 새로운 인물을 최고 재판관에 임명하여 파견하였습니다. 새 재판관은 콜럼버스와 두 동생을 체포하여 스페인으로 압송하였고 1501년 새 총독이 파견되면서 콜럼버스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쟁국인 포르투갈이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하고 이어 브라질을 발견하고 인도에서 향신료를 싣고 유럽으로 귀환하자 자극받은 스페인은 콜럼버스를 재기용하여 대서양을 건너 아시아에 도달한 다음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스페인으로 귀환하는 세계 일주 여행을 구상하였습니다. 1502년 5월 콜럼버스는 대선단을 거느리고 쿠바를 거쳐 온두라스를 지나 중앙아메리카 동해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어 남하하여 파나마 해안에 이르렀으나 폭풍우와 원주민의 공격을 받으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배가 파손되면서 더 이상의 항해는 어려워졌습니다. 1504년 콜럼버스의 마지막 항해는 좌절되었고 실패한 세계 일주는 15년 후 마젤란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1504년 11월 콜럼버스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이사벨 여왕이 세상을 뜨자 그는 결정적으로 스페인 왕실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으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왕실의 대답을 끝내 듣지 못하고 1506년 5월 20일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와 명나라 영락제의 후원을 받은 환관, 정화의 항해는 출발 목적부터 달랐습니다. 콜럼버스가 새 영토를 찾고 신대륙을 탐험하여 황금과 향료 무역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었다면 정화는 명나라의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세분하면 영락제는 정난의 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다음 남경을 탈출한 조카 건문제가 혹시 남해로 도망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명나라 건국 당시 항복했던 진우량의 수군 세력이 반항할 것을 염려하여 이들을 남해 원정에 포함시켰다고 보기도 합니다. 정화의 선단에는 관리와 병사들이 많았지만 콜럼버스의 배에는 탐험가와 투기상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정화의 선단에는 외교 사절단이 중심이었지만 콜럼버스는 식민지 개척을 위한 탐험가들이 중심이었습니다. 환관인 정화의 본명은 마삼보였고 정화의 7차례 항해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각국, 특히 동남아 주민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삼보공묘를 설립하였고 태국 방콕은 삼보사를 짓고 하항 이름을 삼보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삼보종, 삼보산이 등장하였고 인도네시아도 삼보정이 세워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처럼 많은 국가와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존경을 얻은 항해가는 정화 이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정화는 1407년부터 시작하여 1433년까지 7차례의 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7차 시에는 영락제의 손자 선덕제의 명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정화는 자신이 노령이라 거절하려 하였으나 그를 대신할 인물이 없었습니다. 1433년 7월에 귀국하였으나 얼마 후 정화는 병사하였습니다. 정화의 대항해에 관하여 공식 기록은 다시 대항해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관료들에 의하여 사라지면서 발견되지 않았고 민간의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공진의 서양 번국지에서는 추장들이 직접 가서 하사품을 수령하였다. 전국에서 모두 감사하는 감정으로 모신다고 기록되었고 유대하라는 인물은 돈과 식량 수십만을 사용하여 설령 귀한 보물을 찾아 돌아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항해에 수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 후왕박레의 원칙에 의해 천자의 대리자인 중국 황제가 주변 지배자를 복종시키고자 현지에서 곡물을 헌상하면 곡물보다 더 많은 하사품을 주는 형식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조공무역을 진행한 것입니다. 관료들이 보기에는 중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장기간 유지가 어려운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굳이 대항해를 계속 추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서 해금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서방은 대항해 시대에 해외 식민지를 점유하여 현지의 재물을 약탈하고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을 시작하였습니다. 콜럼버스 등 수많은 탐험가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으나 이를 통하여 유럽 지식인들의 지구에 대한 인식은 기원 200년대에 육지 13%, 바다 4%에서 1500년대까지 육지 25%, 바다 20%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항해시대가 지난 1600년대에는 육지 49%, 바다 52%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콜럼버스의 유럽 청금의 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신항로의 개척은 유럽의 무역 범위를 확대시켰고 이후 유럽은 두 차례의 가격 혁명을 겪은 후 신흥 부르주아들인 부를 축적하였고 다만 토지세로 통화를 받던 봉건 영주들은 점점 몰락하였습니다. 서유럽은 상품 경제를 발전시켜 나갔고 상품 경제는 점점 봉건 제도를 붕괴시키면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켜 서유럽의 경제적 위상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